책의 이 교재에 1에서 6장까지를 지난 학기에 우리가 커버를 했고, 미안합니다. 1에서 5장까지 6장부터 대교염 관리로 구분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대부분이 다 학부 아마 4학년생들이 주축이 될 것 같은데, 이 과목이 대학원에 대교염 전공하는 코어 과목으로 열려 있어서 일부 대학원생들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대학원생 수업과 학부생 수업은 그냥 별도로 학점이라는 게 모두 독립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대학원 수업 때문에 학부 수업에 영향받고 이런 건 전혀 없을 테고, 그래서 오늘 뭐 첫 수업이긴 하지만 수업을 좀 계속 진도를 나갈 텐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이 수업이 이렇게 이제 앞부분은 대기 환경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이 나가고, 뒤는 대교염 관리라고 해서 주로 이 대기 확산 모델링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부분이 되는데, 지금 1학기 때 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박정하고 몇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 첫 주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수업할 내용이 아무래도 일종의 이제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안 들은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 이번 주나 오늘하고 수요일이나 뭐 좀 중요한 부분 빨리 좀 지나가고, 아마 다음 주부터 이 수업의 어떤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 앞부분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대략적으로 보면,
자,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게 크게 5개 챕터인데, 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새로 공부할 내용하고 다 부분적으로, 뭐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챕터 1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정의 다음에 이 concentration,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내용이 크게는 공기 중에 어떤 오염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염을 어떻게 정의하고 오염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오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화학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이 대기오염에서는 이제 오염 물질의 농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질 테고, 여기 어떤 농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가 새로 공부할 6장에서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확산되는 과정에 오염 물질의 농도가 뭐 어떻게 변화한다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고, 그 다음에 자, 뭐 후반부만 보는 거지만 책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걸 공부하기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1장 개념하고, 그 다음에는 5장에서 대기오염이 meteorology, 기상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오염이란 좀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케미컬 프로세스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현상이고, 근데 이런 오염 물질이 존재하는 현상이 기상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공기의 믹싱이 온도가 상승하니까 공기가 활발하게 믹싱이 돼서 위아래로 오염이 빨리빨리 사라지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겨울철에는 공기가 차갑고 그래서 어떤 수직적으로 버티컬한 믹싱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오염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공기가 정체돼서 계속 어떤 지속적인 어떤 대기의 어떤 악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며칠간에도 황사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황사가 어떤 극단적인 이 worst combination인 게, 일단 뭐 중국에서 오든 뭐 러시아에서 오든 그 먼지란 놈들이 하늘을 대륙권을 타고 청천권 경계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의 한반도로 넘어오는데, 어떤 경로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뭐 중금속이 더 많이 붙고 어쩌고 이제 그런 것 하나의 이슈가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넘어왔을 때 만약 여름철에는 그게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여름철이라면 이제 빨리빨리 확산이 돼서 공기 중에 정체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뭐 봄철, 봄에 이제 접어들지만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최고 문제가 그런 분진 상태, 고농도의 분진이 계속 어떤 공기 중에 정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외출할 때도 뭐 마스크를 해야 된다든지 위험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현상이 기상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오염이 더 나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빨리
sustain 되느냐, disperse 되느냐, 두 가지 기로가 이런 환경적인 팩트에서 결정이 되니까 이것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했고, 그 외에도 어떤 오염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물질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세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가스냐, 리퀴드냐, 솔리드냐. 이게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인데, 우리가 대기오염을 이야기할 때는 단지 두 가지 사항만 존재하게 됩니다. 가스냐, 입자냐. 액체든 고체든 모든 것은 파티클렛 매터가 되고, 순수하게 가스만이 가스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가스 상태로 존재하던 물질이 어떤 growth를 해서 가스가 점차 어떤 원자 핵처럼 자라서 입자로 전환돼 나가는 그런 어떤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가스냐, 리퀴드냐, 솔리드냐 이런 게 두 개 다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좀 세부적으로 지금 어떤 농도란 걸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업하면서 어떤 스타트는 확산 모델, 통계, 물리 이런 이제 학문들이 이제 결합된 걸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툴은 화학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이제 화학 같은 거 공부했을 테고, 물리도 봤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어우러져서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 이 농도란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 학기 끝부분까지 연소공학, 어떤 물질을 태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이제 공부하다가 좀 학기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는 좀 추위가 다 지나가니까 그런 사고가 좀 작아지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가 이런 연소,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수치랄까, 탄소 또는 가스, 탄소의 형태로 있든 아니면 탄화수소의 형태로 있든 어떤 그 카본이 들어있는 그런 연료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산소하고 만나서 이것이 정상적인 연소가 되면은 CO2로 전환이 되겠죠. 2014년 겨울, 2015년 겨울, 2014년 말부터 올 초까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지만, 지난번에 언론에 좀 크게 보도된 사고 중에 하나가
어떤 서울에 살던 부부 두 사람이 경북 문경으로 어떤 귀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새 집에 가서 하루 지났나? 뭐, 그러고 이제 바로 뭐 사망을 했죠. 부부가 둘 다. 그죠? 처음에, 왜 이 사람들이 뭐 사망했을까? 이런 게 이제 좀, 확연한 원인을 몰랐으니 궁금했는데, 이미 이제 그 사고 났을 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보일러 사고다라고 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부검도 하고 확인하니까, 보일러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가스를 사용하든 뭐 어떤 다른 뭐 기름을 사용하든 뭐 보일러가 여러 가지지만, 그런 걸 사용해서 탄소하고 연소가 돼서 제대로 어떤 좋은 보일러, 하여튼 일반적인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컴플리트 컴버스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가 99.9%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어떤 게 이제 완전히 연소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99.9% 연소했다라고 치면 연소하지 않은 부분은 얼마가 됩니까? 0.1%가 될 거죠. 0.1%는 만약에 연소하지 않은 부분이 다 일산화탄소, 사람한테 해로운 일산화탄소라면 이 0.1%는 그 ppm으로 따지면은 몇 ppm이 됩니까? 응? 40%? 누가 지금 얘기해? 누가 해야 되지? 영? 방금 뭐 40%라고 했나? 몇 프로? 40%는 아니고. 아니, 0.1%인데 왜 갑자기 엉뚱하게 40%? 자, 1%는 우리가 ppm을 따지면은 몇이죠? 천 맞습니까? 자, 퍼센트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밸런스 맞추려면 어떻게? 10의 4? 10의 4가 됩니까? 맞나요? 자, 10에 4 하면은 만이지. 자, 그러면 0.1 ppm이면 이게 몇 퍼센트, 몇 ppm이 됩니까? 1000 ppm이 되죠.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여러분들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전광판에 우리 그런 말을 내가 이 수업할 때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요즘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이 분진 뭐 주의보 같은 것도 좀 뜨고 하지만 전광판 자세히 보면은 제일 잘 나오는 게 뭐 PM10이 얼마다, 100 마이크로그램立方미터, 또 오존이 뭐 50 ppb다, NO2가 몇이다, 또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이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이제 오염물질 중에 비교적 많은 편인데, 우리가 있는 이런 곳에도 일산화탄소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존재할 것 같습니까? 응? 자,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양이 약 1 ppm 뭐
작을 때는 1보다 작고 많아도 2ppm은 넘어가지 않는 상태. 자, 근데 60년대, 70년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돌방 사용할 때, 그 연탄 같은 거 사용할 때, 석탄, 그러니까 그 무연탄 떼고 할 때 일산화탄소 때문에 뭐 중독돼서 다 사망하거나 또는 무슨 김치 국물 마시고 뭐 깨어났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보통 사람이 사망하는 수준이 약 200에서 300ppm으로 한 3, 4시간 정도 지속되면 이런 가스가 계속 누출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몇 시간 잤다 하면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이제 무색무취한 상태니까 뭐 혹시나 뭐 이렇게 잠을 좀 잘 못 자는 사람 같으면 뭐 이상해서 이제 깨어나서 어떤 조처를 하지만, 굉장히 잠이 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대책이 없이 이렇게 그냥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는 연탄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보일러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망하고, 미국 같은 데도 어떤 자기 창고에다가 뭐 자동차 등 켜놓고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한 4,500만 명이 계속 매년 사망한다는데, 가장 그 일반적으로 쉽게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가 죽는 게 이제 일산화탄소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보일러 회사에서 무슨 민나이 보일러 뭐 이런 게 선전합니다. 뭐 우리 보일러가 뭐 완전 연소가 되고 99.9%는 완전 연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그 형식 승인 같은 게 몇 프로가 뭐 나와야 된다, 그런 건 다 매치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 보일러 같은 게 어떤 성능이 안 좋아서 항상 이런 연소되는 정도가 뭐 99.999 정도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99.9%라면 항상 그 자체가 위험하죠. 그것이 바로 배기 되지 않으면은. 근데 그 보일러 같은 거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 사망하고, 뭐 어떤 경우는 삼겹살 집에서 뭐 소주 마시면서 고스톱 치다가 그냥 잠깐 잠들었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어서 안동에서 변호사가 연락 와서 뭐 교수님 그거 좀 법적인 문제인데 정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또 아까 문경사고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 창인가 뭐 그런 게 있고, 그런 데서 또 인터뷰 해달라고 하다가 뭐 하여튼 이야기가 되고, 또 뭐 MBC 아침 뭐 생방송 이런 데서 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망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연구해달라는 게 많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보일러를 들여다보면은 그 보일러 자체의 어떤 태생적인 문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걸 보일러를 이제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거니까 어떤 데는 관리를 안 하다 보면은 보일러 안에 이 새집이 들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가스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안으로 역류되겠죠. 또는 어떤 데는 뭐 그냥 막혀 있다든가 잘려 있어서 집들이 이제 촘촘하니까 제대로 배기는 되는데 배기구가 바로 어떤 다른 집하고 붙어 있어서 배기되던 가스가 다시 집으로 역류돼서 온다든가, 여하튼 어떤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 안에 넣어둔 그런 보일러 안에서 뭔가 그 크래킹 같은 게 있어서 가스가 다 밖으로 잘 안 나오고 집 안으로 새어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 뭐 비눗방울 같은 걸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제 새는가 뭐 조사하는 그런 약도 팔고, 또는 일산화탄소 사고가 워낙 나니까 센서 같은 것을 집마다 붙여서 일산화탄소 경고도 하고,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걸 많이 알지만 아직은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배기오염에 대한 것도 하나의 생활 환경에서 접하는 좀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심지어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내가
일산화탄소 센서 같은 거 만들어서 가정에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좀 블루오션이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것이 여담이고. 자.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화학 같은 걸 좀 심층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화학 1, 화학 2 뭐 이런 걸 하게 되죠. 화학 2 들어본 사람? 몇 사람들이 있구만. 오케이. 우리가 그런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화학에서 농도라는 걸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위가 뭐 몰라리티, 노말 농도, 뭐 이제 이런 유형의 뭐 또는 퍼센트 농도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했죠, 그죠? 이것이 일종의 어떤 순수한 화학적인 관점에서 농도를 정의하는 거고, 우리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오염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이런 개념은 큰 의미가 없고, 환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미디어가 어떤 오염물질들이 무언가 오염이 됐다 라고 하면은 어떤 미디어가 오염이 되겠죠, 그죠? 자, 조금 전에 어떤 공기 중에서는 물질의 사항이 두 가지로 정의된다고 했죠. 입자냐, 가스냐. 자, 환경에서는 어떤 미디어가 총 핵심 미디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미디어라는 게 뭐지? 매개체. 자, 어떤 오염 물질이 오염될 수 있는 매개체는 환경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3대 매개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매개체에 어떤 오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 매개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오염을 표기하는 단위는 이건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pH가 1000, parts per thousand, 1000분의 1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ppm, parts per million 해서 10의 6승분의 1, 그 다음에 ppb의 b는 뭡니까? per billion, 10의 9승이 되고, PPT의 T는 뭡니까? trillion, 10의 12승분의 1. 그죠? 이런,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ppm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ppb까지. 극단적으로 더 내려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 요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퍼센트에서 1분의 12성 뭐 이런 걸 사용한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위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어떤 미디어냐에 따라서 그걸 정의하는 게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이런 개념이, 환경에서 농도라는 개념이 미디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달라지나 그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실 이런 내용은 뭐 지난 학기 시작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한 건데, 이미 한번 본 사람들도 뭐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또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아마 이런 각도에서는 보지 않았을 테니까 설명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종의 난도를 따지면은 이 소일이라는 게 가장 쉽고, 물이 두 번째고 공기가 세 번째로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토양 10mg에 표현이 잘못됐네. 마이크로그램, 미안합니다. 납이 0.5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 그러면 이 토양의 납의 농도는 얼마인가요? 토양의 납의 농도는 미디어분의 폴루션, 자, 10mg 분의 0.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자, 그램은 다 같이 날아가고, 남는 게 10에 대해서 0.5 나눠주는 것은 0.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대 밀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로는 10의 몇 성? 10의 마이너스 6성. 그 다음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성. 자, 이렇게 되면은 수치적으로 단순히 10의 마이너스 3성만 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ppm이나 ppb로 연결해 주려면은 좌변에 1000을 곱해서 10의 3성 곱하면 하나, 둘, 셋, 50이 되겠죠. 그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유지가 돼서 이 토양의 납의 농도는 50ppm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토양오염을 이야기할 때 미디어나 폴루턴트나 둘 다 매스로 나왔으니까 어떤 유닛리스한 단위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완전히 분자 분모가 서로 일치하니까. 정아, 수돗물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생각나는가? 아리수. 수돗물 영어로 뭐라 할까? 뭐 이상. 응? 김정은? 응? 이게 뭐 무슨 지금 개그 하시는 거예요? 응? 자, 수돗물 영어로 뭔가 아는 사람? 영어로 탭 꼭지 터는 거. 수돗물이 우리가 동관을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옛날에 만든 거. 요즘은 뭐 PVC관 같은 거 사용하니까 구리 같은 게 그렇게 별로 나오진 않겠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시골에 가는 이 커플 튜빙 사용한 그런 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50ml의 탭 워터를 테이크해서 그 안에 구리가 얼마나 녹았나를 봤더니 미디어 50ml 분에 오염물질 200 나노그램 커플. 자, 물의 경우, 토양의 경우는 우리가 좀 분자 분모 다 매스로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물의 경우는 분모 오염물질을 이렇게 포함하는 미디어 자체가 좀 부피 단위로 나오니까 이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주던가 또는 이 폴루턴트의 질량을 볼륨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간단하게는 물은 우리가 4도씨에서 자, 1ml는 몇 g입니까? 1ml는 약 1g에 해당하니까 roughly 50g. 자, 상황에 따라 만약 이 물이 뭔가 복잡하고 뭐 덴시티가 다르고 이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따져주는 게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그냥 순수한 물에 가깝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변환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200 나누기 50 숫자 부분만 단순히 보면은 남는 건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 부분을 보면은 그램 날아가고 그램 날아가고 나노만 남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무슨, 그래서 이 농도는 4 p p b. 자, 물의 경우는 분자 분모를 맞춰주는 하나의 어떤 그 밀도, 뭐 덴시티 이런 걸 따져주는 원 스텝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지금 뭐 토양이나 물이나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쉬운데 이 화학적인 머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공기가 나타나면 굉장히 숨이 가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호흡이 원활하게 넘어가면은 좀 이 수업이 어느 정도 쉽게 갈 수 있고 이 세 번째 에어 폴루션 전환하는 게 좀 복잡하다 싶고 머리가 맑지 않다 이런 거는 이제 좀 한 학기 동안 약간 좀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기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정말 중요한 매개고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쁠 때는 항상 물에만 치우쳐 있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좋은 공기 찾고 중국에도 지금 우리가 황사 겪듯이 중국에서도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린다는데 여튼 이런 어떤 공기 오염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수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난 학기부터 계속 그런 걸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부분들은 어떤 수업의 학점을 따는 도구가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좀 열심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 수족관 같은 거, 횟집 같은 데 가면은 여름철마다 무슨 뭐 비보리옥균이 뜨고 어쩌고 이러니까 이제 횟집도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뭘 합니까? 오존 정화기 같은 걸 해서 그런 살균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러죠. 뭐 그것뿐 아니라 뭐 수돗물 같은 경우도 뭐 오존 같은 걸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한 번 더 미생물 같은 걸 산화시켜 버리는데 그런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여하튼 어떤 사람이 500ml의 가스를 오존 제너레이터부터 받아서 그 오존의 양을 측정을 하니까 24mg이 나왔다. 자, 근데 이런 공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꼭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P 컨디션, 온도와 압력 조건이 꼭 반드시 따라가게 됩니다. 자, 물하고 토양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뭔가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 앞서처럼 미디아 분의 오염물질, 오존의 양을 따지는데 일단 뭐 이 가스가 우리가 뭐 전제해야 될 게 많은데 그냥 단순히 공기하고 같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가스라고 해도 좋고 일단은 편의상 공기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500ml만큼의 공기가 있고 분자에는 24mg만큼의 오존이 있다. 지금까지 어떤 토양이나 물과 달리 우리가 어떤 공기를 이야기할 때, 그 공기 중에서 가스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단위를 어떻게 통일해 주냐면은 자, 이건 무슨 지금 매스 단위로 나왔죠, 그죠? 이것 자체를 볼륨으로 바꿨어요. 가스니까 서로 분자 분모를 일치하는데 뭐 일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걸 매스로 두고 밑도 또 매스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스니까 항상 모든 것을 부피 기준으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부피 기준으로 환산해 주려니까 오존의 경우 분자량이 산소 하나가
15.999 뭐 이런 식이니까 3개가 있으니까 48g/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24mg입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오전의 몰수는 24mg이고 분자량이 48g/몰이니까 문제상에 이 컬렉트한 오존의 몰수는 그램 날아가고 0.5 밀리몰 되죠, 그죠? 자, 1몰에 우리 일반적인 에어 1몰에 5점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1몰만큼 어떤 가스가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 주어진 문제 조건이 25도씨 1기압이었죠, 그죠? 자, 1몰의 공기가 부피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 부피가 있느냐. 자, 그걸 하려면 뭘 사용해야 되죠? TV는 에너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산기체 PV NRT에서 1몰은 N은 RT분의 PV, T는 1atm, B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돼. B 중심으로 쓰여서 자, 1몰 기준으로 P는 1기압, T는 25도씨였으니까 켈빈으로 따져서 298 K. 자, R이 뭡니까? 0.082057 리터 애텀 몰 K. 시험 칠 때는 뭐 0.08 여기 다 쓰면 좋고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여하튼 이게 조금 틀리면은 뭐 이렇게 숫자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anyway.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곱해서 계산하면은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25도씨에서 아마도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때려보면은 24.4리터, 3리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단순히 우리가 비례관계를 따져봐도 0.5mm몰이었으니까 1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1몰이 24.4리터라면 0.5mm몰은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내려오고 0.5 곱했으니까 12.2고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분자 부분이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이것이 날아가고 1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로 대처가 되죠. 자, 그래서 밀리는 날아가고 리터 날아가고
1000분의 24.4. 그래서 24.4 곱하기 10의 3성 ppm. 굉장히 높은 농도가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공기는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지금 매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이렇게 뭐 PV NRT로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런 계산을 어떻게 이제 심플하게 하느냐, 그 어떤 핵심 공식을 유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정상적인 수업을 들어갈 텐데,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떤 그 확산 모델, 특히 이제 확산 모델,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이 모델이 이 책 자체가 여러분 환경 쪽 관심 있는 사람들, 뭐 대기 환경 기사, 이번 뭐 3월달에도 뭐 시험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이런 그 농도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할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 기사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이 모델링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아파트 같은 걸 짓는데 주변에 공장이 있다. 그럼 그 공장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아파트에 생활한다면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황이 뭐 예를 들어 얼마만큼 그 아파트로 들어올까, 그런 걸 어떤 수치적인 모델링을 해서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은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권하고도 너무 관계가 깊고 해서 환경영향 평가 뭐 하다가 그런 것 좀 모델을 약간 엉터리를 해줬다가 또 뭐 구속된 교수도 있고 뭐 별의별 케이스가 있고, 하여튼 우리는 구속도 안 돼야 되고 제대로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볼 거고, 일단 오늘 정해준 자리 좀 자기 자리 제대로 알도록, 그래서 이거 뭐 출석하는데 너무 시간 소요하지 않도록 할 거고, 또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으면 이제 뒤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